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일본 미스터리의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살인의 문 한 권을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나 살인의 문은 열려 있다. 하지만 그 문을 넘어서는 순간,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연 그 문 너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함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어요? 시작합니다. 6장. 저주의 엽서는 신문지에 쌓인 채 서랍장 맨 위 칸에 들어 있었다. 그걸 버리지 않은 이유는 함부로 다뤘다가 저주에 걸릴까 봐 겁이 나서였다. 신사의 기둥에 숫자를 새긴 이유도 마찬가지였다. 저주 따위 믿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제대로 저주에 걸리고 만 것이다. 어느 날 나는 오랜만에 그 엽서들을 꺼냈다. 버리려는 것이었다. 그런 걸 갖고 있으니 불행에 빠진 거라고 생각했다. 엽서는 모두 합해 23장이었지만 사실 그 중에서 내용을 제대로 읽은 건 몇 장뿐이었다. 내용이 모두 비슷할 거라고 짐작한 데다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만 상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버리기 전에 한 번씩은 읽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엽서를 처음 받았을 때보다 마음이 한결 차분해져 있었다. 이미 나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난 후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엽서를 읽으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 한자 이름이 잘못 적혀 있었던 것이다. 내 이름은 한자로 전도화행인데 맨 마지막 글자가 행이 아닌 신으로 되어 있었다. 가만 생각해 보니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엽서를 보낸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저주의 편지에 적힌 주소와 이름을 베껴 적었을 뿐이다. 그러니 편지에 처음 내 이름을 적은 사람이 잘못 적어 넣은 것이다. 범인은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선가 내 주소와 이름을 보고 장난삼아 저주의 편지에 써넣은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착각이란 말인가. 행을 신으로 착각한 탓에 내 인생 자체가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어 버렸으니 말이다. 나는 범인이 나와 같은 학교 학생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더더욱 사립중학교에 진학하고 싶어졌다. 초등학교에서 알고 지내던 녀석들은 대부분 공립중학교로 가기 때문이다. 사립에 가면 그들과 얼굴을 마주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사립중학교에 진학하겠다는 꿈은 깨진 지 오래였다. 최소한 앞으로 3년은 고독한 학교 생활을 해야 한다. 그 사실은 머리를 빡빡 깎아야 한다는 교칙 이상으로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막상 중학생이 되고 보니 괴로운 일만 있는 건 아니었다. 내가 진학한 중학교에는 나와 다른 초등학교에서 온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반 아이들은 나를 따돌리지 않았다. 물론 같은 초등학교에서 온 아이들이 뒤에서 내 험담을 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실제로도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우연한 계기로 그런 곤경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을 때였다. 다지마 아버지는 치과 의사지? 대단해. 부잣집 도련님이네. 한 녀석이 그렇게 말했다. 그 아이는 다른 초등학교에서 왔으므로 아기는 없었을 것이다. 옆에서 듣고 있던 몇몇이 거북한 표정을 지었다. 말할 것도 없이 초등학교 동창들이었다. 병원은 휴업 상태야. 내가 대답했다. 한 동네에 사는 아이들도 있었으므로 적당히 얼버무릴 수 없었다. 에? 아버지 실력을 믿을 수 없다고 손님이 안 와. 나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말했다. 그런데 사정을 모르는 아이들이 와 웃음을 터뜨렸다. 내 말이 농담인 줄 알았던 것이다. 왜 믿을 수 없대? 너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입이 돌아가기라도 한대? 글쎄, 아버지가 환자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역시 농담할 생각은 아니었다. 하지만 다른 학교에서 온 녀석들은 또 배를 잡고 웃었다. 뭐야, 사람 죽이는 치과 의사라는 거야? 그렇게 불리나 봐. 이번에도 폭소가 터졌다. 당혹스러웠다. 다들 악의 없이 웃는 게 신기했다. 그럼 이제는 부자가 아니야? 응, 사립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왔어. 전직 부자야. 전직 부자라는 표현은 우리 반의 유행어가 됐다. 그리고 그들의 웃음 속에서 나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다. 내 처지를 숨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숨기기는커녕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험담하는 일도 없어진다. 나와 이야기 나누는 걸 꺼리는 사람도 줄어들었다. 그때부터 나는 우리 집안의 치부를 재미있고 우스꽝스럽게 얘기하기 시작했다. 철저히 우리 반의 어릿광대로 살아가기로 한 것이다.
전직 부자, 전직 도련님이라는 표현은 모두의 환영을 받았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자 다짐하는 재미있는 녀석이라는 이미지가 뿌리를 내렸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정말 난감했어. 독을 먹였다는 소문이 자자했거든. 형사까지 찾아오고 말이지.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식사 때였어. 밥을 먹으면서 여기에는 독이 안 들었을까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 자학적인 농담은 잘 먹혔다. 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나는 폭로의 강도를 점점 높여갔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호스티스의 애인에게 얻어맞은 사실까지 폭로했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았다. 물론 남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즐거울 리 없었다. 하지만 녀석들을 웃게 만드는 한따돌림은 당하지 않을 것 같아 필사적으로 웃음거리가 되려고 노력했다.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비굴해지는 느낌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기하라 마사키는 중학교에 들어가서 맨 처음 사귄 친구였다. 그 친구는 옆 마을에 살기 때문에 우리 집과 관련된 불길한 소문을 전혀 몰랐다. 그래서 내 얘기의 태반이 과장이라고 여기는 눈치였다. 체구가 작고 선이 가는 기하라는 피부까지 하얘서 머리를 기르고 사복을 입으면 여자로 오해받을 것 같았다. 그 때문에 기하라를 호모라고 부르는 아이도 적지 않았다. 사실 그는 전형적인 10대 소년이었다. 여가수에 열중하고 반 여학생 중에 누가 제일 예쁘다는 둥 하는 따위의 말만 했다. 외국 잡지를 처음 본 것도 기하라의 방에서였다. 당시 일본에는 여자 가슴이 노출된 화보조차 드물었는데 외국 잡지에는 하반신까지 드러난 사진이 실려 있었다. 다만 중요 부분은 매직펜으로 검게 칠해져 있었다. 나와 기하라는 그 매직펜 자국을 지우려고 다양한 시도를 했다. 시너, 벤젠, 마가린, 특수 지우개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대부분 효과가 없었다. 그래도 어쩌다 원하는 부분이 어렴풋이나마 보일라 치면 우리는 환호성을 올렸다. 사진 말고 실물을 본 적이 있느냐고 기하라가 내게 물은 적이 있다. 엄마나 누나거 말고 말이야. 기하라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다. 평소처럼 그의 방에서 놀고 있을 때였다. 제대로 본 적은 없다고 정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하는 걸 잠깐 본 적은 있어. 내 말에 기하라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리고 흥미진진해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언젠가 봤던 도미상과 세무사의 자세를 얘기해줬다. 기하라는 입을 반쯤 벌린 채 들었다. 나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 기하라가 뺨이 살짝 붉어진 채 말했다. 하지만 여자의 그곳이라면 몇 번 본 적 있지? 어린아이 것이지만. 그런 건 나도 봤어. 친척 갓난아기의 기저귀를 갈 때라든가. 그 정도로 어린아이거 말고. 우리 또래 여자애거. 기하라는 돈을 받고 보여주는 여자애가 있다고 했다. 50엔을 내면 보여주기만 하고 100엔을 내면 살짝 만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또래이긴 하지만 학교는 다르다고 했다. 그리고 얼굴은 좀 아니지만 이라고 덧붙이며 웃었다. 그 여자아이는 기하라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산다고 했다. 위치를 들었을 때 내 머릿속에는 다른 것이 떠올랐다. 한때 푹 빠졌던 내기 오목집이 그 근처였던 것이다. 그 얘기를 하자 기하라는 별로 놀라는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거 알아. 3판 승부랑 5판 승부가 있잖아. 내가 했던 건 3판 승부야. 먼저 2번 이기는 쪽이 돈을 따는 거. 그래, 맞아. 그리고 기하라는 잠시 뭔가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런데 그거 사기야. 사기라고? 응, 그렇게 들었어. 어떻게 사기를 치는데? 자세한 건 나도 잘 모르지만 절대로 이길 수 없도록 되어 있나 봐. 그래도 오목의 고수라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자 기하라가 고개를 저었다. 그런 사람은 애초에 상대하지 않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사람만 골라서 상대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 상대가 강한지 약한지 더 보지 않고서는 모르잖아. 혼자서 불쑥 찾아온 손님은 상대하지 않아. 실력을 알 수 있는 사람이랑만 하지. 그래서 절대로 지지 않는 거야. 하지만 손님이 이기는 걸 본 적이 있어. 내 말에 기하라가 물었다. 그 손님, 혹시 너를 거기 데려간 사람 아니야? 나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기하라의 말대로였다. 한통속이었을 거야. 기하라는 마치 자기가 미안한 듯이 말했다. 계속 지면 포기하고 안 가게 되잖아.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이길지 모른다는 착각을 심어주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다른 손님이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뿐 아니라 가끔은 너도 이기게 해줬을걸?
물론 세 판 승부 중에서 한 판만 이기게 해주는 거지만. 기하라 얘기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다. 내가 처음 오목두는 집에 갔을 때 겪었던 일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실력을 알만한 사람만 상대한다는 말도 수긍이 같다. 그건 바로 누가 데려간 손님만 상대한다는 뜻이다. 나는 절대 이길 가능성이 없는 그야말로 봉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끌려간 것이다. 그 사람, 내 친구였어? 기하라가 주저하며 물었다.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는 아이였어. 그러자 기하라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그랬겠지라고 말했다. 구라모치 오사무는 나와 같은 중학교로 왔지만 반도 다르고 해서 당시에는 거의 교류가 없었다. 나는 그 내기 오목에 내가 쏟아부은 돈을 계산해봤다. 초등학생의 용돈 액수를 생각하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돈이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죽은 할머니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 구라모치에게 진실을 묻고 싶었다. 정말 나를 속인 거냐고. 하지만 그런 일에 관심을 기울일 수 없는 상황이 나를 에워싸기 시작했다. 자칫하다가는 살 곳조차 없어질지 모르는 사태가 눈앞에 닥쳐온 것이다. 다지마 치과 의원이 재기불능이라는 건 누가 봐도 명확했다. 아버지 오른팔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병원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 일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여전히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해 잠드는 나날이 계속됐다. 시마코를 찾겠다는 의지도 차츰 약해지는 것 같았다. 그 탓에 우리 집 경제 사정은 악화일로를 걸었고 급기야 기본적인 생활조차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아버지가 시마코에게 갖다 바친 돈을 두고 발을 동동 굴러봤자 그건 이미 때늦은 일이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하루 상위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여전히 와 준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이 단순한 친절에서 나온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말이다. 다시 일어서려고 아버지가 선택한 길은 모든 걸 놓아버리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병원 건물을 임대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다지마 치과 의원 이미지가 너무 나빠 새로 병원을 차리려는 의사들도 들어오기를 꺼렸다. 그래서 아예 팔려고 내놓았지만 기대했던 결과는 얻지 못했다. 매일같이 부동산 업자들이 찾아와 아버지와 얘기를 나눴다. 그런 끝에 나온 결론은 집까지 포함해 한몫에 판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조그만 아파트를 지어 그 임대 수입으로 생활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었다. 당신의 유일한 기술을 상실한 아버지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굴러 들어오는 사업에만 관심이 있었다. 무슨 일에건 참견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친척들이 아버지의 계획을 입 다물고 바라볼 리 없었다. 이번에도 그들은 우리 집에서 친족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일제히 아버지의 계획을 반대했다. 유서 깊은 다지마 가옥을 팔아넘기는 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그렇지만 집의 소유권은 아버지에게 있었다. 아버지는 친척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기보다 무시하고 집과 병원 건물을 팔아버렸다. 그것을 산 사람은 어느 부동산업자였다. 중학교에 들어와서 처음 맞는 정월이 지나자마자 있었던 일이다. 나는 우리가 사는 집이 넓어서 좋기도 했고 겨우 바라던 내 방을 갖게 된 참이었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불안하기도 했다. 그리고 아버지를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시마코라는 여자에게 당한 뒤로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었다. 그렇게 커 보였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매우 초라했다. 이사하면 밥은 어떻게 먹느냐는 소박한 의문도 있었다. 청소는 누가 하고 옷은 누가 빨아주며 단추가 떨어지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부모님이 이혼할 당시에는 그다지 망설이지 않고 아버지 편에 남았는데 그 결정을 처음으로 후회했다. 어느 추운 날 저녁, 나는 집 근처에 있는 서점으로 향했다. 책을 사러 간 것이 아니라 서점 앞에 있는 공중전화가 목적이었다. 주머니가 10엔짜리 동전으로 그득했다. 전화 부스에 들어가 부적 주머니를 꺼냈다. 엄마가 준 것이다. 그 속에 엄마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때까지 내가 먼저 엄마에게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언젠가는 엄마가 내게 전화를 하거나 만나러 올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엄마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10엔짜리 동전을 투입구에 넣고 다이얼을 돌렸다. 신호가 울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윽고 전화가 연결됐다. 네, 야마모토입니다.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무뚝뚝하고 귀찮아하는 말투였다. 내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남자는 성이 난 것 같은 음성으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고 외쳤다.
내가 몇 초만 더 침묵했다면 그는 전화를 끊었을 것이다. 여보세요. 나는 간신히 소리내어 말했다.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리자 상대는 당황스러워했다. 엄마 계신가요? 엄마라니? 네, 미네코라는 분인데요. 이번에는 상대가 침묵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달은 눈치였다. 여보세요? 지금 없다. 차가운 말투였다. 몇 시쯤 돌아오시는데요? 글쎄, 모르겠는데. 돌아오면 전화마. 네. 부탁드립니다.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다. 그때부터 매일 엄마 전화를 기다렸지만 끝내 오지 않았다. 내가 다시 걸어볼까도 생각했지만 또 그 남자가 받을 것 같았다. 일요일이 되자 용기를 내서 엄마를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지도를 사서 대강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집을 나섰다. 혼자 전철을 타고 낯선 곳을 찾아간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엄마가 산다는 집은 예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었다. 2층짜리 아파트였다. 하지만 찾고서도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길가에 서서 한동안 바라보기만 했다. 혹시 엄마가 나오지나 않을까 기대하면서. 이윽고 문이 열렸지만 나온 사람은 어떤 남자와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남자는 두꺼운 점퍼 차림에 머플러를 두르고 손에 세숫대야가 들려 있었다. 남자가 웃는 얼굴로 집 안쪽에 대고 뭐라고 말을 한 후 걸음을 옮기자 문 안쪽에서 팔이 나와 문을 닫았다. 핑크색 스웨터를 입은 팔이었다. 나는 그것이 엄마 팔이라고 확신했다. 동시에 관두자는 생각이 가슴속에 번져나갔다. 이제 엄마 곁에 내가 머물 자리 따위는 없었다. 아버지는 살던 집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땅을 샀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중간 업자에게 속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계획이었지만 판단력을 잃은 아버지에게는 충고할 사람이 없었다. 친척들은 아버지를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다. 아파트가 완공되면 그중 한 채에 우리도 입주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동안 아버지와 나는 그 근처 임대주택에서 살기로 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결정되었다. 이사를 앞둔 어느 날, 아버지는 물건을 정리하러 오랜만에 병원에 나갔다. 저녁에 내가 병원에 가보니 아버지가 진찰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짐이 하나도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 이사용 종이 박스 몇 개만 입을 벌리고 있었다. 가지우키 왔니? 나를 본 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내가 뭐 하고 계시느냐고 묻자 아버지는 아니다. 아무것도 라며 진찰대에서 내려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여기서 환자가 몇 명이나 치료를 받았을까? 라고 내게 물었다. 이의 개수로 따지면 엄청날 거려. 한 사람당 하나 이상이었을 테니까요. 내 대답에 아버지는 쓸쓸히 웃었다. 그렇겠지. 아버지는 진료실 내부를 빙 둘러본 뒤 나머지는 내일 하자. 나오면서 불 좀 꺼라. 저쪽에 있는 건 건드리지 말고. 하고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아버지를 뒤따라 나가려던 나는 문득 발길을 멈췄다. 종이 박스 하나가 눈길을 끌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약병들이 들어있었다. 그중에 승홍, 염화제 이수은의 의약품명으로 맹독성이다 옮기니 이라고 적힌 조그만 병이 있었다. 나는 그 병을 슬쩍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임대주택에 이사 와서도 한동안은 원래 다니던 중학교에 다녔다. 전학하려면 여러 가지 수속을 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제때 처리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번은 학교에서 역으로 향하던 도중 방향을 살짝 틀어 전에 살던 집에 가본 적이 있다. 낡고 웅장한 전통 가옥이 주인을 잃은 채 쭉 늘어선 집들 사이에서 마치 거대한 묘지처럼 깊이 가라앉아 있었다. 얼마 후 전학이 정식으로 결정됐다. 소문을 들은 친구 몇몇이 이별을 아쉬워했다. 무리해가며 어릿광대 노릇을 한 보람이 있었다. 제일 아쉬워했던 친구는 기하라 마사키였다. 겨우 친해졌는데 아쉽네 라고 마사키는 말했다. 나도 그래. 나는 마사키에게 비틀스 음반을 선물했다. 도쿄 공연 앨범의 해적판으로 음질은 별로였지만 내게는 보물이었다. 마사키는 감격했고 자기도 선물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어느 날 전에 살던 집 가까이 가 보니 인부 몇이서 철거 작업을 하고 있었다. 불도저가 담을 허물고 정원에 있는 나무들을 쓰러뜨렸다. 기둥이 손쉽게 꺾이고 벽은 종이장 마냥 납작해졌다. 얼마 걸리지 않았던 것 같다. 내가 보는 앞에서 그 유서 깊은 저택이 한낱 잡동사니 더미로 변했다. 인부들은 이를 무사히 마쳐 안심이라는 얼굴로 하나둘 트럭을 타고 떠났다. 인부들이 모두 사라진 뒤 자네만 남은 집으로 다가갔다.
산산이 부서진 집은 그 잔해만 봐서는 그것이 집의 어느 부분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벽시계가 눈에 띄었다. 언젠가 내가 벽장에 숨어 있었던 2층 방에 걸려있던 물건이었다. 나는 괴로운 일이 있을 때면 곧잘 그 방에서 울곤 했다. 벽시계를 보고 있자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죽여 울었다. 한동안 그러고 있던 나는 문득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들었다. 길 맞은편에서 하루상이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못 볼 것을 본 듯한 표정을 짓더니 종종걸음으로 가버렸다. 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인 듯 앞치마 차림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새 고용주를 찾았는지도 몰랐다. 아버지가 해고를 통보하자 하루상은 밀린 임금을 모두 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 이자까지 계산해 달라고 했다. 그 여자는 내가 부동산 업자와 만났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자까지 받아 내겠다는 속셈으로 돈을 안 줘도 불평하지 않았던 거지. 그녀가 돌아간 뒤 아버지가 분하다는 듯이 중얼거렸었다. 마침내 3월이 되고 종업식 날이 왔다. 친구들과 헤어져야 하는 날이기도 했다. 다음 날부터 봄 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 아이들은 들뜬 얼굴이었지만 나는 기분이 우울했다. 친구들과 헤어지기 섭섭해서가 아니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짓눌리다 못해 으스러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내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던 담임 여교사가 반 아이들에게 나의 전학을 알렸다.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자니 오글거리며 닭살이 돋았다. 물론 반 아이들 중에도 거기에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는 바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윽고 담임이 내게 인사말을 하라고 했다. 나는 스스로 느끼기에도 멋대가리 없는 작별 인사를 했다. 담임은 불만스러운 듯했고 그때까지 나의 어릿광대 짓을 재미있어 하던 녀석들도 기대가 빗나간 듯한 표정을 지었다. 기하라가 전철역까지 나를 배웅했다. 다른 친구들도 몇 명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구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기하라는 당시 내가 친구로 꼽을 수 있는 유일한 녀석이었다. 초등학교 때 만났으면 좋았을 거라고 지금도 생각한다. 이거 가져. 기하라가 만년필 한 자루를 내밀었다. 그가 영어 수업 때 사용하던 것이었다. 받아도 되는 거야? 응, 그리고 이것도. 그러면서 가방에서 뭔가를 끄집어냈다. 사인북이었다. 펼쳐보니 반 아이들의 사인과 인사말, 그림 등이 들어있었다. 반에서 내내 어릿광대짓을 해온 나였지만 그것을 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고마워라고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전철이 플랫폼에 들어왔다. 다른 지방으로 가는 것도 아니니 앞으로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텐데 전철에 올라타고 안에서 손을 흔들 때는 마치 영영 헤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실제로 기하라와의 만남은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성적이 우수했던 기하라는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국립대학 문학부를 졸업한 후 도쿄에 본사가 있는 신문사에 취직해서 나와는 영원히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다. 전철 안에서 사인북을 다시 펼쳐봤다. 한 페이지당 한 사람의 사인이 있었다. 그다지 친하지 않았던 아이들의 사인까지 있는 걸 보니 조금 묘한 기분이 들었다. 페이지를 좀 더 넘기다 보니 같은 반이 아닌 아이들의 사인도 있었다. 체육이나 기술 수업을 함께 들어 친해진 녀석들 것이었다. 기하라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그가 사인북을 들고 다른 반까지 돌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행복감은 어느 페이지에 적힌 내용을 보는 순간 날아가 버렸다. 구라모치 오사무가 쓴 것이었다. 새로운 학교에서도 잘해 나가길. 파이팅! 컬러 사인펜으로 적혀있는 글 옆에 당신 인기 있던 야구 만화 거인의 별 주인공 얼굴이 멋지게 그려져 있었다. 그것뿐이라면 상관없었다. 문제는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적힌 글자였다. 다지마 가지유키, 전도하신에게. 행이 아닌 신이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살인의 문 한 권, 6장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살인이라는 무거운 주제, 그리고 점점 조여오는 긴장감.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